반갑습니다. 세계사 대형쌤입니다.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차렷, 사제간의 인사 존중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시험의 마지막 범위입니다. 바로 서아시아와 아프리카의 민족운동 이야기입니다. 교과서는 183쪽부터 185쪽입니다. 학습지는 13쪽, 14쪽입니다. 제국주의 침략에 맞선 여러 민족들의 민족운동, 그 마지막 이야기 서아시아와 아프리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파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인물이라고 해야 되겠죠. 네, 동물로 묘사된 인물이 총 3명이 나오는데 하나씩 보도록 하죠. 왼쪽에 있는 이 사자로 표현된 이 나라는 어디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바로 영국이고요. 오른쪽에 유명하죠. 네, 불공입니다. 네, 불공국 어디입니까? 러시아입니다. 자, 영국과 러시아한테 한쪽 팔씩 올려서 지금 한 대 맞으려고 하고 있는, 그럼 이 나라는 어디일까요? 칠면조로 묘사되어 있죠. 네, 바로 지금의 튀르키예, 과거의 오스만 제국입니다. 이 오스만 제국은 사실은 엄청난 제국이었어요. 유럽에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어떻게 보면 유럽의 그 어느 나라보다도 더 강력했던 나라가 오스만 제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지도에서 볼 수 있듯이 점차 오스만 제국은 그 영토들을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 둘 민족끼리 이제는 오스만이라고 하는 이슬람 세계에서 독립해서 독자적인 나라와 국민국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또는 주변국들의 전쟁으로 인해서 그 영토를 많이 상실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1900년도가 되게 되면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 또는 이 아라비아 반도, 이 일방에만 영향을 끼치는 작은 나라로 축소되곤 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오스만 제국의 별명이 하나가 있었는데요. 바로 그 별명은 유럽의 환자였습니다. 네. 유럽에서 골골대면서 근대화하지 못하고 이리 치고 저리 치면서 항상 환자처럼 힘을 못 쓰는 그런 모습이 오스만 제국의 별명이었던 거죠. 자, 그러면 진짜로 이 유럽의 환자였을까요? 한번 그 실상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스만 제국의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오스만 제국도 역시 근대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개혁 정책들을 하곤 했었습니다. 그 배경을 보게 되면 선생님이 설명했듯이 오스만 제국이 점차 쇠퇴하고요. 오스만 제국을 둘러싼 열강들의 대립이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자, 이때 등장했던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바로 옆에 보이는 이 아저씨인데요. 이 아저씨의 이름은 미드하트 파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미드하트 파샤라는 인물을 주도로 근대적인 헌법을 제정하고자 했던 운동, 우리는 그 운동을 탄지마트라고 부릅니다. 이마트 아니고요, 롯데마트 아니고요, 탄지마트라고 부릅니다. 탄지마트란 행정, 군사 등 각 분야에 대한 근대적 제도 개혁을 추진하고자 하는 일련의 근대화 정책이었습니다. 이 탄지마트의 가장 주도적이었던 인물이 옆에 있는 미드하트 파샤였고요. 하지만 헌법이 만들어지긴 합니다. 그래서 하지만 그 이후에 이 보스파들, 특히 하미드 2세라고 하는 그 술탄, 정치적 지도자의 등장으로 인해서 이 헌법은 잠시 멈춰지게 되고요. 이런 보수파들의 반발로 인해서 흐지부지 되는 게 탄지마트 운동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는 누가 등장하냐? 청년 튀르크당이라는 단체가 등장하게 됩니다. 자, 여기 보면 이 사진이 청년 튀르크장의 거리 행진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까 봤듯이 이런 하미드 2세 같은 술탄의 전제 정치에 대응하기 위해서 아주 젊은 청년 장교 등이 중심이 돼서 만든 당이고요. 자, 이들이 원한 것은 이거였습니다. 바로 과거에 있었던 헌법이죠. 이 헌법의 부활을 꿈꾸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보면 여기 있는 이 사람이 자유의 여신입니다. 이 자유의 여신을 지금 청년 트리크 당의 사람들이 쇠사슬을 풀어주고 있죠. 그래서 과거에 했던 그 입헌 정치를 다시 추구하고 그리고 사회적 개혁을 꿈꿨던 운동, 그게 바로 청년 트리크당의 활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청년 티르크당은 처음에는 이렇게 각종 여러 민족들이 다 합체하는, 연합하는 성격이었지만 가면 갈수록 이런 극단적인 아랍주의 성격이 세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실패하는 게 청년 티르크당의 모습이었어요. 되셨습니까? 네, 여기까지가 오스만 제국의 이야기였습니다. 자, 오스만 제국은 두 가지 공부했습니다. 탄지마트와 청년 티르크당의 활동. 이 두 가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고개를 조금만 더 동쪽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사우디 아라비아로 갈 건데요. 여러분들 지금 월드컵이 한참 열리고 있습니다. 이 국기의 주인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네, 바로 사우디 아라비아인데요. 이 사우디 아라비아에는 독특하게도 글씨가 써져 있습니다. 이 글씨 해석해 볼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네, 아무도 못하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해석해 왔습니다. 알라 이에는 신이었고 무하마드는 신의 사자이다 라고 하는 아주 짧지만 강력한 이슬람 종교를 딱 보여주는 이 문구가 써져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굉장히 독특한 국가입니다. 이렇게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가 국기에 써져 있을 만큼 굉장히 그 이슬람 순수 종교적으로 가장 추구하는 점이 뚜렷한 국가이기도 합니다. 이런 독특한 사우디아라비아만의 문화가 형성된 것도 이 와하브 운동이라고 하는 오늘 배우게 되는 이 근대화 운동하고도 많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와하브 운동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한 장 넘겨서 184쪽입니다. 자, 먼저 와하브 운동입니다. 와하브라는 사람이 했던 운동이라서 와하브 운동이라고 하는데, 자, 이 와하브 운동의 핵심 구호는 바로 이겁니다. 뭘로 돌아가자? 네, 쿠란으로 돌아가라 라는 게 그 핵심 구호였습니다. 쿠란이 뭡니까 여러분? 바로 오직 이슬람에서 오직 딱 하나의 성서, 로만 취급하고 있는 게 바로 쿠란입니다. 이 쿠란은 종교적인 성서이기도 하지만 일상에서의 지침서 같은 역할도 했던 게 바로 이 쿠란이죠. 그래서 이슬람의 초기에 순수했던 모습처럼 이 쿠란으로 돌아가서 이슬람교의 순화 운동을 펼쳤던 게 바로 와하브 운동이었습니다. 이런 이슬람 순화 운동이 이제는 반 이슬람 제국의 민족 운동으로까지 번지게 되고요. 이제 훗날에는 지금의 사우디 아라비아 왕국이 건설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이야 이 사우디 아라비아가 라는 나라가 많이 이제 현대화가 되고 인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개혁 정책들을 펼치면서 많이 이제 달라지긴 했지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요. 이 이슬람적 종교적 성격이 가장 강했던 국가 중에 하나였습니다. 뭐 예를 들어 보면 여성들의 그런 운전면허를 당연히 못하게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2018년에야 폐지가 되고요. 어떤 학교에서는 여성들의 입학이 금지되기도 했고요. 네. 그리고 뭐 지금까지는 아니지만 이 음주, 술 먹는 문화도 굉장히 폐쇄적이었던 나라가 이 사우디 아라비아였습니다. 이런 게 다 이 와하브 운동하고도 많은 연관이 있습니다. 자, 이제는 고개를 조금 더 동쪽으로 가면 이제는 지금의 이란 지역이 있습니다. 지금 이란에 있는 여기 이 해협이 지금 한참 문제가 되고 있는 그 호르무즈 해협이죠.
그래서 이 호르무즈 해협을 끼고 있는 이 이란으로 가볼 건데, 자, 이란은 우리 지도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러시아라든지 영국 이 이란 지역을 주도권을 찾기 위해서 많은 경쟁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이 영국에서는요, 이 이란 지역에 대한 주도권, 경제적인 침탈이 굉장히 심했는데요. 이란 역시도 나름대로의 근대화 운동을 펼칩니다. 근데 그 근대화 운동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돈을 영국한테 많이 꾸게 됩니다. 그리고 영국은 이 돈을 빌려주는 대가로 뭘 원하느냐? 네, 이란 지역에 담배를 팔 수 있는 담배 독점권을 획득하게 됩니다. 자, 이 담배를 이제 사고 팔 수 있는 독점권을 가지다 보니까 이제는 더욱더 이 경제적인 침탈이 심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사실을 정확하게 파악한 이란의 사람들은 이 담배 독점권을 다시 갖고 오라고 촉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란의 상인 이슬람교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담배 이권을 수호하기 위한 운동을 펼치는데, 그래서 담배 불매 운동을 펼치게 됩니다. 자, 이 담배 운동, 불매 운동은 단순히 담배를 피지 말고 사지 말자라는 걸 뛰어넘어서 이제는 영국에 대한 경제적인 침탈을 우리가 저항하자라는 이 하나의 민족 운동으로서 작용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담배 불매 운동을 포함한 여러 가지 이권 수호 운동을 전개하여서요. 결과는 이렇게 헌법을 제정하는 등의 일종의 근대화 개혁이 성공하긴 했지만 여전히 이 영국과 러시아의 간섭으로 완전한 개혁으로는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는 아랍 지역까지 봤습니다. 네. 그 옆에 있었던 오스만 제국을 하면 두 가지 교화를 했었어요. 하나가 탄지마트 운동, 그리고 하나가 청년 트류크당 운동. 두 개 봤었고요. 자, 그리고 이 아랍 지역에서는 와합 운동과 이란의 담배 불매 운동 이런 걸 봤었습니다. 이제 나머지 한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바로 어디로 갈까요? 아프리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책 한 권을 좀 소개시켜 줄까 합니다. 좀 뜬금없지만 굉장히 재미있는 책이 하나 있어요. 바로 80일간의 세계 일주라는 겁니다. 여기에 주인공은 사람들하고 내기를 합니다. 자, 무슨 내기를 하냐? 내가 80일 안에 지구를 한 바퀴 돌고 오겠다. 내기예요. 만약에 못 돌아오면 너네들한테 내가 2만 파운드를 주겠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주인공의 내기, 주인공이 이겼을까요? 뭐 지금 상식이야 80일이 뭡니까? 그죠? 하루면 한 바퀴를 돌고 올 수도 있는데, 근데 이 당시에는 비행기가 흔치 않았죠? 아니요, 흔치 않은 게 아니라 이게 상용화가 절대 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80일 안에 지구 한 바퀴 도는 거 가능했을까요? 가능합니다. 바로 뭐 때문이냐? 요거 때문입니다. 여기 보면 사막 한가운데 엄청난 물길이 나져 있죠. 이게 바로 지금까지도 수많은 선박들이 왔다 갔다 왕래를 하는 무슨 운하입니까? 수에즈 운하입니다. 자, 수에즈 운하라는 것은 여기 지중해와 홍해를 이어서 인도양으로 나아가는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곳입니다. 바로 이집트 지역에 있었던 운하인데요. 이 운하를 이용하는 것은 거의 절반 정도 되는 시간을 단축시켜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수에즈 운하를 뚫으면서 동서의 무역은 더욱더 활발하게 되고요. 아이러니하게도 제국주의 침략도 더욱더 활발하게 되는 거죠. 선생님이 소개시켜줬던 이 80일간의 세계 일주라는 책에서도 이 수에즈 운하가 뚫려있는 이 시대적 배경 속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진짜로 80일이 가능해진 것이죠. 자, 그러면 누구나 눈독 들이고 있었던 이 수에즈 운하 다 가지고 싶어 했겠죠. 그래서 이 수에즈 운하를 갖기 위한 서구 열강들의 이권 침탈과 그를 막기 위한 이야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다 탐내했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파를 보면 이 아저씨가 있는데 이 아저씨는 그 유명한 독일 제국의 비스마르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베를린 회의에서 이렇게 결정하게 됩니다. 자, 아프리카의 지역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국가가 그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우선권을 갖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열강들이 너도 나도 아프리카로 쳐들어가게 되고요. 모두가 다 깃발을 꽂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가 배웠듯이 오직 한 두 곳 정도, 에티오피아랑 갑자기 기억이 안 납니다. 네, 이곳 미안합니다. 어디더라? 네, 이곳 이 두 곳만 독립국이었지 나머지는 다 식민지화가 되었던 게 아프리카였습니다. 자, 이런 아프리카 그러면 가만히 당하고만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이렇게 수많은 곳에서 끊임없이 저항하고 민족운동을 펼쳤던 곳이기도 했었습니다. 먼저 이집트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집트에는 두 인물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하마드 알리였습니다. 자, 원래 이 이집트란 지역은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었냐? 오스만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 오스만 제국으로부터 사실상 독립을 확보했던 게 무하마드 알리였어요. 더 나아가선 군대나 행정 같은 이런 근대적 개혁을 하고자 했던 게 바로 무하마드 알리였습니다. 자, 두 번째는 누구냐? 아라비 파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 아라비 파샤는 어떤 상황이었냐? 수에즈 운하가 완성이 되었지만 이 운하에 대한 관리권은 누가 차지하고 있었어요? 네, 영국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아라비 파샤는 이집트를 위한 이집트 건설을 내세우면서 혁명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에 물러나고 독자적인 이집트만의 나라를 만들려고 했지만 결국 실패했던 게 아라비 파샤의 모습이었어요. 자, 이집트 말고도 여러 수많은 민족들의 독립운동이 있었는데요.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집트의 이 사람은 아까 봤던 아라비 파샤라는 아라비 파샤의 민족운동이 있었고요. 자, 여기 보면 에티오피아가 있습니다. 이 에티오피아는 당시 메넬리크 2세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 이 사람은 주변에 수많은 열강들이 침략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에티오피아에도 언젠가는 쳐들어올 것이다라는 걸 예상하고 이제는 서구 열강들의 강력한 무기들을 사들이고 군대를 육성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아니야 다를까 이 에티오피아에는 이탈리아가 쳐들어오게 되는데요. 이탈리아도 드디어 우리도 아프리카에 깃발을 꽂겠구나 하면서 룰루랄라 왔는데요. 이게 웬걸? 여기 보면 이탈리아에도 기관총이 있지만 지금 에티오피아에도 기관총을 쏘고 근대식 무기로 다 무장하고 있죠.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쵸? 결국에는 이 이탈리아의 전투를 특히 아도와라는 곳에서 크게 승리하게 돼서 이탈리아의 침략을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에티오피아였습니다. 자, 이제 남아프리카로 갈 건데 이 남아프리카에는 지금도 엄청난 양의 다이아몬드가 있는 곳입니다. 그렇죠? 세계적인 다이아몬드 생산 지역인데 그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이곳을 차지하고 싶었겠습니까? 네, 그래서 특히 영국 같은 서구 열강들이 이곳을 많이 차지하게 되는데 이런 영국의 침략에 맞섰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산드라나 전투라고 불려지는 이 운동입니다. 이 당시에 살고 있었던 이 줄루 왕국의 사람들이 영국의 침략에 맞서서 기습 공격을 하게 되고요. 무려 영국군 1600명 정도가 사망하게 되는 이런 성과를 올리기도 했었습니다. 네,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에티오피아는 아도와 전투 에서 이탈리아를 격퇴했었습니다. 자, 당시 왕이 누구라고요? 네, 메넬리크 2세였습니다.
자, 수단에는 마흐디 운동이 전개되고요. 나미비아에서는 헤레르족이 누구에게 맞섰냐? 독일군에 맞섰던 역사도 있었습니다. 남아프리카에서는 줄루 왕국이 이 산들 와나 전투에서 영국군을 물리치는 등의 성과를 올리기도 했었죠. 이런 식으로 아프리카에서도 수많은 민족운동이 전개되곤 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185쪽의 내용이었습니다. 모두 고생하셨고요. 우리 학교에서 보도록 합시다.